네,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지역에 눈도 더 내릴 거로 보여서 도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어제보다 날이 급격히 더 추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영하 9.6도, 대관령은 영하 14.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두툼한 외투뿐만 아니라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곳곳에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영남 서부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충청과 전북 내륙은 오늘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고 7c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충청,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설 한파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안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린 눈이 밤새 기온이 내려가 얼면 출근길 소통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요 도로에 집중 제설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골목길, 경사로의 경우 미끄럼,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과 제빙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어젯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한파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한파종합지원 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등으로 구성돼 한파 현황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취약시설 보호 활동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강추위가 예상된 만큼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보온 유지 등 건강관리와 수도 동파 방지,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어젯밤 9시를 기해 31개 시군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심각 단계는 기상특보가 10개 시군 이상에 발령됐을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 100%를 즉시 출동 태세로 유지하고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서 7.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3%보다도 낮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번 발표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여는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마감하고 0.5%포인트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건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가 인상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참사의 목적, 책임자만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및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국정조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가장 좋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어가 명확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이 넘도록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이송되지 못하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왜 현장에 지휘 책임자가 안 보이냐며 구조대원이 울분을 토하는 모습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당국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이 다 돼가는 시각. 사망자 이송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초입 있는 데를 저쪽 있는 데를 그냥 데리고 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저기도 지금 한 30명 있어.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옮겨지지 못한 채 차디찬 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좋아. 의심이 될까? 의심. 여력이 안 되자 구조대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시면서 맥박 떨어오면 얘기해주세요. 맥박. 소방당국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던 상황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서장과 지휘팀장 등이 모두 현장에 나와 있던 시각인데도 구조대원은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뭐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또 CPR을 포기하고 맥박 있는 사람이 30분 넘게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자 결국 울분을 토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지휘하는 거야. 내가 나잡고 있는 데를 계속 내가 지휘했단 말이야. 기부장방이라고. 구급대원조차도 지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재난 대응 훈련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구급차는 여전히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왔는데 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 인하 폭을 애초 계획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자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하폭을 1에서 2%포인트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이라도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 부담이 줄면 그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위기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훨씬 적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100여 개 남짓한 초대 기업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 인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발끈했습니다. 한나라당 등 그런 당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1%라든가 2% 선에서 그때 타협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정사 초유의 정부 원안과 야당 단독 수정안의 예산안 표결까지 우려되는 상황. 15일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모두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양쪽에게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한 수정안으로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현재로선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센 만큼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추가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두 달 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청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고 이대준 씨 유족에게서 추가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잇따라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당시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 혐의로 먼저 기소했지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 전 실장은 당시 서훈 실장과 함께 사건 발생부터 초기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보고 내용과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하지만 검찰은 이미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 했고 근거가 부족한데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지만 최근 서 전 실장 측이 사본으로 갖고 있던 대통령 보고 문건 등을 확인하고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첩보 삭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개 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체포 당시 반쯤 훼손돼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의 오피스텔. 문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 살던 40대 박모 씨가 함께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겁니다. 경찰들 8, 9명 정도 계시고 잦은 소란이나 좀 그런 거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행 당시 박 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어머니가 박 씨가 다니던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이를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1시간 만에 오피스텔에서 5km 넘게 떨어진 이곳 대화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9년 전 50대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전자발찌는 훼손돼 있었는데 범행 당시 끊으려다 실패한 거로 보입니다. 발찌가 좀 한 반쯤 끊어져 있었어요. 경찰은 박 씨가 횡설수설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류 총경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 행안부 장관의 지휘기축 재정을 통해 경찰이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회의 직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해산하라는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5달에 가까운 심의 끝에 지난 8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정직을 파면과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수장인 윤익은 경찰청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윤 청장은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회 규칙을 결론적으로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도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총경회의는 필요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사명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위 처분에 불복해 소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걸 이유로 한다면 더더구나 저는 불복을 해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우리 경찰서장 357명이 용기를 내서 지금 자기 의사표시를 한 이런 일에 그 역사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남겨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류 총경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이번 중징계 처분에 따른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영하의 날씨 속에 서울 상계동 열 수송관이 파열돼 18,600여 세대의 난방 공급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겨울철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전국 열 수송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년이 넘는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땅 속에서 하얀 수증기가 물기둥처럼 치솟아 오릅니다. 영하의 날씨에 26년 된 열수송관이 파손되면서 서울 상계동 18,6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단 씻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추워질까봐 그 요새 뭐 핫팩이랄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이제 견뎌야 되겠죠. 4년 전에는 열수송관 파손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백성역 반경 200m가 넘는 지역이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로 뒤덮이면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유독 겨울철만 되면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목동과 성남시 야탑동 사고도 11월과 2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관의 취약 부위에 무리가 가는 게 1차 원인으로 꼽힙니다. 열 수송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바깥 온도는 내려가서 관 위에 하고 도로 사이에 흙은 얼게 되죠. 도로 위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관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터지고 특히 매설된 지 20년 넘은 노후 배관의 경우 큰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전국 4,720km 길이의 열수송관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42km가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열수송관 파손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노후배관이었습니다. 그 접합 부위에서 이온화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거든요. 수압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아무래도 노후화된 녹이 쓴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현재 지역별 열수송관 관리는 한국지역 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사업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년부터 1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돌까지 월 70만 원, 돌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급여는 현재의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 1,2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 합해서 1,8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에 5,700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0여 곳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만 볼 수 있었던 어린이집 CCTV를 보육 교직원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인데 부모급여를 내세운 새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서울역 일대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2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과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기 침체 영향이 큰 데다 건물주와 주민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림돌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서울역 주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일대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쪽방촌 개발이라는 명분은 있긴 했지만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에 밀려 당시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동자동 쪽방촌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다음 1월부터 임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환경입니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민간 개발을 택해도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던 토지 소유주들은 반년이 다 되도록 개발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공이 아니고서는 주거 취약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공적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쪽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가 밀집한 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발 이익이 아닌 거주민의 주거권이다. 즉
공익 실현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발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 목표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안이든 공공 개발안이든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시는 게 가장 큰 또 목적 중에 하나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개발이익 환수가 어려운 지금 이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중요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2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대규모 쪽방촌 개발 사업. 수십 년 동안 쪽방촌에 머문 주민들은 이번 겨울도 힘겹게 버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공개 인사는 없었지만 진은 팬 커뮤니티에 이제 커튼콜의 시간이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깜빡이를 켠 검은색 차량 6대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 연천 제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습니다. 든든한 맏형의 입대를 응원하기 위한 나머지 6명 멤버들도 함께였습니다. 멤버들은 진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의 첫 입대를 격려했습니다. 엄동설한 추위에 입김을 불어가며 배웅을 나온 BTS의 팬들도 진의 무탈을 기원했습니다. 혜택이 많을 거라고는 다 하는데 그거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또 잦은 행사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얼굴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입소한 이병 장병들과 가족들도 월드스타 입대 동기를 환영했습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본인도 군 입대하는데 여기 막상 도착해서 현수막들이 걸어 있는 거 보고 자기도 사진 찍어 하면서 같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작별 인사는 없었지만 진은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한 데 이어 입대 당일 아침 이제 커튼콜의 시간이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대거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별도의 공식 행사나 인사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군 당국도 이렇게 현장 통제선을 설치하고 300명가량을 배치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큰 혼잡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올해 만 30살이 된 진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했고 입대가 확정된 겁니다. 앞으로 진은 입영장정 200여 명과 함께 5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2024년 6월에 전역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진의 군 입대 이후 다른 멤버 6명도 잇따라 입대 전망이 나오면서 군 복무로 인한 BTS의 공백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BTS는 2025년 팀 활동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개별 멤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브랜드 가치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BTS 리더 RM은 2025년 다 같이 모여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2025년 BTS가 팀 활동을 재개하려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른 멤버들도 군 입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1993년생 슈가, 1994년생 제이홉과 RM, 1995년생 지민과 비, 1997년생 정국 가운데 상당수가 군 복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의 육군 현역 입대로 공식적인 군 공백기, 이른바 군백기를 맞게 된 BTS는 개별 멤버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더 RM은 2일 발표한 첫 솔로 앨범 인디고로 미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고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의 신보 프렌즈에도 참여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를 낸 제이홉도 미국 대형 페스티벌 롤라팔로자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 무대에 서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슈가는 위버스와 유튜브에서 예능 콘텐츠 슈치타로 글로벌 팬과의 본격 소통에 나섰고 막내 정국은 한국 가수 최초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서며 전 세계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들이 가창력도 있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별 활동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완전체는 이제 미래에 기약하는 형태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백기를 최소화하고 개별 멤버들의 역량을 최대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BTS 전략은 K-팝 최초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솔로 활동으로 BTS 활동에 2막이 열린 가운데 국방부는 입대한 진이 공익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국내외 공연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탄 거로 알려진 차가 경매에서 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정국이 탔던 벤츠 G박에는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서울 옥션의 오픈마켓 형식 경매 플랫폼 블랙낫 경매에서 최종 12억 원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차량은 당초 지난달 경매가 진행됐지만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의 응찰이 확인되면서 마감 직전 경매가 중단됐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보다 개발은 늦었지만 미사일 방어력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본격 실전 배치할 경우 한층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시제품을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략폭격기 B-52H가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지난 9일 처음으로 완전히 조립된 AGM-183A를 발사했고 모든 목표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전 실험은 부스터 성능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시제품 형태의 작전 가능한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것이라며 항공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 터미널 지역에서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세계 최초로 실전 사용했다고 밝혔고 중국 역시 지난해 7월 자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극히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개발이 다소 늦었다고 평가받는 미국은 지난 5월과 7월 추진 로켓 성능 확인을 위한 발사에 성공하는 등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꾸준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본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이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미국보다 탄도탄 방어체가 약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가 훨씬 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도서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 나서면서 전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둘러싼 각국의 개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가 이번 주 확정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족한 방위비를 세금을 올려 마련할 방침이지만 내각 장관들까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불안한 리더십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정면으로 반발한 인물은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 장관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라며 총리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間違った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という考え方はございません。ただし、閣僚の任命権はこれは総理にございますので、罷免を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れはそれで仕方がないと。 아베 전 총리 파벌 소속인 경제산업성 장관도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大胆な投資のスイッチを押そうとしている時でありますので、それを水を差すような、私自身は
このタイミングで増税については慎重にあるべきだ。 내년부터 5년간 획기적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방위비는 종전의 1.5배 규모인 약 410조 원. 기시다 총리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국채 발행 대신 법인세와 담배세 등을 올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 부흥세의 납부 시한을 늘려 방위비에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집권자민당 간사장은 당장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来年は必要ない。再来年2024年度以降のですね、適切なタイミングでその年度の不足分を充足する段階的導入を行っている。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자신의 생활과 나라를 지킨다는 국민의 주체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세금 인상을 먼저 꺼낸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자신의 내각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총리의 불안한 리더십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바하마 검찰은 미국이 그에 대한 범죄 혐의를 통지함에 따라 12일 샘 뱅크먼 프리드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으로 그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머물러 왔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곧 미국으로 송환될 거로 보입니다.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새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에 우려를 자아낸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에게는 해당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12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에드와르드 히아리즈 인도네시아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외국인들은 해당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도 발리는 여전히 편안하고 안전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시설에 투숙할 때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내년 7월 10년 만에 장편 신작을 선보입니다. 일본 영화사 도호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작과 각본을 모두 미야자키 감독이 맡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제목은 미야자키 감독이 소년 시절 읽었다는 아동문학가 요시노 겐자부로가 1937년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따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로 인한 출근길 불편도 우려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1% 올라 시장 전망치를 밑돈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앞서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체포 당시 훼손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발전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점화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로 벤투 감독이 조국 포르투갈로 떠나며 4년여에 걸친 한국 축구와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국민 성원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2월까지 후임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더 내릴 거로 보여 도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영하 10.2도, 대관령은 영하 15.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1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가장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영남 서부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충청과 전북 내륙은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고 7c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충청,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7.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3%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번 발표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여는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마감하고 0.5%포인트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건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가 인상을 통제하고 노동 시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SNS에 올려 논란입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을 겨냥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관련 글을 삭제하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언론의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인용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 앞에서 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그는 기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 즉각 김 의원을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당에서 지금 윤리위에 회부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리위 회부로 도당에서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분노, 절망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조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야3당만으로라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야의 입장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부적절한 발언들에 유가족들의 슬픔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가장 좋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어가 명확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10대가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11시 40분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고등학생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군 외에 다른 투숙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개혁에도 칼을 뽑은 모습인데요. 거짓 선동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해석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습니다.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는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외국인 건보 먹튀 등 부작용은 막겠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에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최근 끝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협치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는 국정의 최고 가치고 이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력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파업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느낀 민심의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임 7개월에 접어들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해 TV 광고하고 있는 고령자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이분이랑 같이 작업하면 불량률 제로예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고령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168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6%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불안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에는 권고문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을 모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 현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행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에는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집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에는 그러면서 계속 고용을 위해선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구의 권고사항을 대폭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금리와 물가가 모두 뛰면서 장애인과 80살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부당 불법 추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치매 환자인 75살 A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과거 미납대금에 대해 통장을 압류하면서 입원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통장 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A씨에게는 압류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처럼 채무자들의 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11,909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금액 조정이나 생활비 통장 가압류 해제 요청 등을 선천성 민원으로 보는데요. 그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특히 어려워지면서 선천성 민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별도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권 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SNS에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제3자에게 급전을 빌리라는 식의 금전 차용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도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과잉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해 7일에 7번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룰 개정은 당락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는 100만 당원 시대이니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내비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룰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고 당원들의 대표인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행 7대3인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에서 당원 투표 비중은 높이고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친윤계 주자들 가운데 일찌감치 내부 기반을 닦아온 주자들은 반색했습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국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려 하냐는 겁니다. 민주당도 민심의 비율을 늘려가는데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는 되겠느냐. 어차피 당이라는 게 민심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배인데.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의원이나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려면 늦어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 신년 특사 명단에 거론되는 데 대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어제 김 전 지사 SNS에 올린 자필 문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가석방 불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청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그런데도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자신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습니다.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보낸 친전에서 맹세코 돈을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자신을 징검다리 삼아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온 검찰이 재산 은닉을 돕거나 증거를 없앤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모 이사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는데요. 김 씨와 조력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모 씨 등 조력자들을 체포한 겁니다. 김만배 씨와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이들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만배 씨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김 씨 변호인도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가진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범죄 수익을 추적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은닉 규모를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이한성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대학 동문인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공동대표를 맡으며 김 씨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이사 최 씨는
지난해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줄 정도로 김 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재작년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가운데 20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주는 등 둘 사이에 이뤄진 수상한 금전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3년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김만배 씨의 연결고리 역시 최 씨로 알려진 만큼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사이 연관성이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이한성 씨와 최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이 최근 수도권 지역농협의 150억 불법 대출 관련 보도를 하면서 현 조합장이 연임을 위해 이를 쉬쉬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축협 조합장 당선에 안간힘을 쓸까요? 이 조합장은 해당 지역농협 내에서 무소불위의 힘이 있고 중앙회 이사까지 되면 더욱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억 불법 대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수도권의 이 지역농협 조합장은 현재 3선. 12년째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데 내년 3월 4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인사와 예산을 다 쥐인 막강한 자리. 이 지역농협 측은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좌담회를 열고 노골적으로 현 조합장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언급한 중앙회 이사는 연간 활동비와 회의 수당만 1억 원이 넘는 농협 최고 의사결정기관.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이 지난해 150억 원의 상생자금 대부분을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 지원했는데 이는 중앙회 이사가 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애초 상생자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벽지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건데 중앙회 이사 투표권이 있는 경기지역농협에 지원자금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개인의 사적인 이사를 위해서 똑같은 경기도 내의 농협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 위반된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이 조합장은 최근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4선 당선과 함께 중앙회 이사가 되기 위해 상생자금을 이용하고 150억 불법 대출건을 쉬쉬하면서 사전 선거운동까지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겨울철 재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방역 당국의 고심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7차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9월 14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로 환자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늘어 위중증 환자는 한 달 가까이 400명대를 유지하고 사망자도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층에선 독감 유행 비상 등까지 켜졌습니다. 청소년 독감 환자는 유행 기준의 12배까지 늘었는데 감염병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큽니다. 양쪽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니까 각각의 의료 부담은 크지 않아도 두 개가 합쳐지면 의료 체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서 인플루엔자도 몇 년 동안 유행을 안 했어가지고 중증 환자 비율이 어떻게 될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더 문제인 거예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서 연말로 예정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15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에 대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는데 일부 지자체 요구에도 재유행 반등과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현 상황에선 방역 완화 여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 당국 지침과 관계없이 내년 1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던 대전시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방역 피로감이 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는 풀렸지만 중국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PCR 검사 의무화 조치 폐지로 확진자 통계가 신뢰를 잃은 대신 북한처럼 발열자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일주일 사이 무려 16배나 증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물건을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我的天哪，怪不得送得慢呢。 인적 끊긴 거리엔 삭풍이 몰아칠 뿐입니다. 대형 상점도 개점 휴업 상태. 진열된 상품들만 을씨년스럽게 손님을 기다립니다. 당국의 봉쇄 조치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 중이거나 감염을 피하려 스스로 격리를 택한 겁니다. YTN 베이징 지국도 방역 문제 때문에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서 저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PCR 검사소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지금 운영을 해야 될 시간이지만 검사를 하는 사람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확진자 통계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쓰던 발열자란 개념이 새로운 지표로 등장했습니다. 12月11日全市发热门诊就诊患者 2.2万人次，是一周前的16倍。 PCR 검사 대기줄은 병원과 약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중국의 긴급 전화 120 구조 요청도 6배나 폭주했습니다. 非极危重症等情况不拨打120，为极危重症患者让出生命热线。 14억 중국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원자재 대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소매 판매가 허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중국의 한 헬스케어 플랫폼 앱을 통해서 팍스로비드가 박스당 2,980위안 약 56만 원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플랫폼 고객 서비스 측은 언론을 통해 팍스로비드 판매 소식이 전해진 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입국자에 대해 적용돼 온 사흘간의 식당 출입 금지 등 방역 규제가 폐지됩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입장 시 의무화했던 코로나19 QR코드 앱 스캔을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백신을 3번 이상 접종했을 경우 바로 식당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의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과 4년 4개월의 동행을 마치고 어제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갔습니다. 출국길에는 우리 대표팀 코치진과 수많은 팬들이 모여 벤투 감독의 마지막 뒷모습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출국 예정 시간 3시간 전부터 축구 팬들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다리던 벤투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져 나옵니다. 이 벤투 감독도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성원에 화답했는데요. 출국 전까지 함께 셀카를 찍고 또 사인을 해주면서 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이어가지고 시험 합격인데 그래도 벤투 감독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배웅하는 건 당연하다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벤투 감독은 출국장에 들어가기 직전 함께 대표팀을 이끌며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코치진과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SNS를 통해 지난 4년간 성원해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항상 내 삶의 일부일 것이며 우리 선수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벤투 감독과의 아름다운 이별로 공석이 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차기 사령탑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2월까지 새 감독 선임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찾을 방침이며 이달 중으로 새 감독 선임 기준을 확정해 1차 후보군을 추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쯤에는 최종 후보군이 물망에 오를 전망인데요. 우리 대표팀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킬 새 얼굴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유럽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이 유럽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부의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유럽연합 EU 입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유럽의회 사무실 한 곳과 개인 주거공간 19곳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과 호텔 방 등 3곳에서 60만 유로, 약 8억 2천만 원과 수십만 유로의 현금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압수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검찰은 범죄단체 가담과 돈 세탁, 부패 등의 혐의로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비를 한 국가는 카타르이고 그리스 TV 앵커 출신인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이 기소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카일리 부의장은 월드컵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카타르를 옹호해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근거가 없고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카일리 부의장의 직무를 박탈했고 그리스 당국은 그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European Parliament, dear colleagues, is under attack. European democracy is under attack, and we will continue to assist in investigations together with other EU institutions for as long as it takes.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윤리기구의 창설을 주장했습니다. 유럽의회는 EU의 27개 회원국에서 투표로 선출된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로 이번 사건이 유럽의회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물밑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를 계속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폭을 낮추는 타협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등 다른 쟁점에서 양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2박 3일의 일정인데요. 오늘 부산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뒤 내일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3D 대작 아바타의 후속편이죠. 아바타 물의 길이 오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합니다. 외계 행성 판도라에 정착한 지구인 제이크가 나비족 여인 네이티리와 가정을 꾸린 이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192분에 걸친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매량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75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 태양으로 불리며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핵융합 연구시설인 국립점화시설의 연구팀이 지난 5일
핵융합 점화를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점화는 핵융합을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생산한 것으로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연구팀은 상업적 핵융합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과학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넘어야 할 매우 큰 장애물들이 있다며 기반 기술 연구에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면 몇십 년 안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에서 심야에 금은방을 턴 절도 용의자들이 일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강화 유리를 깨고 들어가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쓸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금은방 앞에 멈춰섭니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고 도로에 차가 없어지는 순간 등기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화 유리는 힘없이 부서져 흩어집니다. 안으로 들어온 일당은 순식간에 진열장을 깨부수고 금부치를 쓸어 담습니다. 온통 유리고 지금 여기 진열 안에 있는 제품들도 엉망이고 그 당시에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참하죠. 또 이게 또 제 먹고 살아야 하는 길인데.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삽시간에 목걸이와 반지 등 700만 원어치 금품이 털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사설 경비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도착한다면서 왜 10분이냐고. 그러니까 근무 쓰시는 분들이 여기 가차이 없고 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추적에 나섰고 범행 10시간 만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해 30대 A씨 등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일당과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저렴한 명품 판매를 미끼로 고객을 끌어모아 이른바 상품권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 또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2년 전 이른바 상품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오모 씨의 블로그에서 시세보다 8% 정도 싸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블로그는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고 오 씨도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A 씨는 상품권을 사려고 낸 돈도 상품권도 모두 못 받게 됐습니다. 상품권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이 블로그를 알게 돼서 구입을 한 거예요. 1억 8천 좀 넘으니까 한 2천 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던 오 씨는 먼저 명품을 저렴하게 판다며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골에겐 상품권 투자도 안내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사들인 백화점 상품권을 상품권 교환점에 가서 팔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가 하면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말로 믿음을 줬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모두 기부하였고요. 이렇게 5년가량 영업을 이어오던 오 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오 씨의 쇼핑몰에서 고가품을 산 사람들도 낭패를 봤습니다. 방문을 한 적도 없는데 방문 수령을 하고 돼 있고 지금까지 가방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업체 대표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명패는 아직 그대로지만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오 씨는 대전 등 여러 지역을 옮기며 추적을 피하다 강원도 원주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